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흥식 금융감독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은행 채용비리 조사를 직접 지휘했던 금감원 수장의 연루설에 비판이 커지자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가 마련하고 있는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틀 남은 소환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청에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우리 대표단이 주변국 공조에 나섰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전인대 중에도 오늘 우리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에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습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연희단거리회 예술감독 이윤택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번 주에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김지은 씨가 손글씨로 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가족까지 허위 정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거짓이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출퇴근길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출퇴근 중에 장복이나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를 당해도 모두 단죄로 인정됩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컬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세계 최강 캐나다까지 누르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지 6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입니다. 은행 채용 비리 조사를 직접 지휘했던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사회적인 비판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먼저 조성현 기자입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사의 표명은 오늘 오후 갑자기 나왔습니다. 최 원장은 서면으로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당시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채용비리 조사를 맡은 금감원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하나금융 사장 시절 친구 아들의 하나은행 지원 사실을 인사 담당 임원에게 알려 서류 전형을 면제받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입니다. 최 원장은 오전까지만 해도 자체 특별검사단을 꾸려 본인도 조사를 받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나은행 인사에 관여하거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물러나게 된 겁니다. 이름만 전달했어도 부정청탁 아니냐는 겁니다. 좀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미안하다. 우리도 충격이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사표가 수리되면 지난해 9월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금융권에선 최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이 김정태 회장 연임을 놓고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던 하나금융 내부에서 흘러나왔다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회장 취임 이사회를 앞둔 김정태 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금감원장의 전격 사퇴를 불러온 건 과정과 명분 모두 불투명한 은행의 이른바 임원 추천제였습니다. 채용은 은행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그동안 관행처럼 암암리에 이어져 왔었는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흥수 기자입니다. 임원 추천제는 임원이 추천할 경우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관행으로 유지해오던 제도로 채용 모집 공고에도 나오지 않아 일반 지원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은행 인사 내규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은 서류 전형은 면제해도 필기 시험과 면접은 엄격히 거쳐야 하는 만큼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반 지원자들이 보기엔 당연히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추천이 아니고 저희들은
묵시적 청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겠죠. 친구 아들을 추천한 건 맞지만 이후 선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금감원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1월 발표한 은행 채용비리 조사 결과에서 서류 전형 특혜를 채용 비리 사례로 분명히 적시했습니다. 이런 추천 대상자들을 이른바 VIP 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조사는 2015년 이후 채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데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채용비리 수사에 돌입한 검찰도 임원 추천제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개헌안의 기초가 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초안이 오늘 안으로 확정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수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으면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되는 겁니다. 중임제는 연속이든 몇 번의 임기를 건너뛰든 대통령직을 2번 할 수 있지만 연임제는 바로 이은 재선에 실패하면 다시 출마하지 못합니다. 재선 실패는 4년 임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만큼 재출마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된다 해도 개헌을 통한 임기 연장을 금지한 현행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재선 도전에 나설 수 없습니다.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결정으로 무산됐던 행정수도 지정의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헌법에 수도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대신 수도의 명칭까지 헌법에 직접 명기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헌법 전문도 바뀝니다. 1979년 부마항쟁과 이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항쟁까지 전문에 담길 가능성이 큰데 다만 촛불혁명은 최근 일로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빼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권 조항 일부는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 오는 20일까지 국회 발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틀 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레 아침 조사받기 직전에 검찰 청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검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혜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레인 14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 전에는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당일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식의 메시지는 아닐 거라고 이 전 대통령 측근은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됩니다. 관례대로 조사에 앞서 휴게실인 1002호에서 검찰 간부와 잠시 인사를 나누는데 수사를 주도했던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이 전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송경호 특수 2부장과 신봉수 첨수 1부장이 교대로 진행합니다. 부장검사 옆에는 수사지원검사가 배석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는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앉아 변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함께 변호할 예정이었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변호사협회에서 BBK 수사 당시 대검 차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이유로 수임 자격이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려 변호인단 합류가 불발됐습니다. 1001호 조사실엔 영상 녹화 장치가 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진술 내용이 녹화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30분이라는 최장 조사 시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16개나 되는 만큼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의원직 사퇴를 말리고 있는 민병두 의원은 오늘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사건 날짜와 장소에 대한 표현이 오락가락한다는 겁니다. 또 지목된 호텔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법적 조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은 12월 23일 정 전 의원이 문제의 그 호텔에 갔다는 당시 측근의 주장을 오늘 저녁 추가 공개했습니다. 진실 공방 속에서도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하겠다면서 민주당 복당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폭로 당일 의원직 사퇴와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병두 의원은 오늘 당 지도부의 사퇴 철회 요청을 거부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불륜설에 휩싸인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는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미투 운동과 개인사를 가공한 흑색 선전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부터 잠정 중단했던 선거운동을 재개합니다. 민주당은 박 예비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본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위원 출가 이윤택 씨가 이번 주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역시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기덕 감독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박찬근 기자입니다. 경찰은 어제 낮 2시쯤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씨의 집과 극단본부, 공연장 등 4곳입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6명을 대상으로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를 복구해 성폭력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그동안 이 씨가 연출한 작품의 출연진 목록이 정리된 자료집도 확보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 씨의 성폭력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책 가져갔어요, 책. 그러니까 30년사 책이에요, 저희 일단. 여태까지 했던 거랑 여태까지 있었던 단원이랑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난 5일 이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한 경찰은 내일까지 16명의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중 이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현재 밀양에 머물고 있으며 수사에도 비교적 협조적이라며 소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경찰은 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과 사진작가 로타,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해 내사하고 있고 배우 조재현 씨의 성폭력 의혹 등 22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김지은 씨가 직접 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손으로 직접 쓴 2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씨는 폭로 이후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힘들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며 가족들에 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막고 싶었기에 사건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며 폭로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안희정 캠프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도려내고 싶은 시간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거짓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암시의 말도 남겼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폭로 이후 나온 김 씨와 가족에 대한 소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또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 강압적인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부인과 함께 머물고 있는 안 전 지사는 변호사를 불러 검찰의 추가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길고 매서웠던 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남쪽 지역에는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 가운데 가장 먼저 핀다는 노란 산수유가 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봄 소식은 다른 곳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를 녹여줄 따뜻한 바람이 멀리서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4월 남북 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앞으로 2달 안에 열리는 이 역사적인 두 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인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대화 국면에서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특사단이 오늘은 중국과 일본을 각각 찾았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가장 바쁜 시기인데도 우리 특사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 소식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의용 실장 일행을 밝은 표정으로 맞습니다.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 기간 중에는 외국 사절을 만나지 않는 관례를 깼습니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주도해온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赴美国推动朝美对话取得了积极的成果. 북한 핵 문제는 미 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중국 측 입장도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화해 협력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점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 일행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핵심 외교라인도 모두 만났고 내일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일본을 방문한 서훈 국정원장과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고노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내일 아베 총리를 면담합니다. 특사단은 앞으로 잇따라 열릴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각국을 설득해 최대한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미국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수락한 뒤에 미국 정부 안에서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미국은 정상회담의 새로운 전제 조건은 없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상당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발표 직후 다소 혼선을 보이던 백악관의 메시지가 두 가지로 정리됐습니다. 먼저 회담의 새로운 전제 조건은 없다는 겁니다. He's the only voice. He is committed to or stated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o South Korea. 강경파인 폼페이오 CIA 국장도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비난 자제, 그리고 비핵화 의제만을 조건으로 거론했습니다. 둘째, 회담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강한 압박이 대화 국면을 열었다는 평가에 기반하는데 한편으론 이렇게 못 박아도 국면이 바뀌지 않을 거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I think they want to make peace. I think it's time. And I think we've shown great strength. I think that's also important. 우리 정부 관계자는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메시지, 트럼프 맞춤형 메시지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명확했을 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를 보장받는다. 이런 기존의 틀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전면적인 국면 전환에 나선 거라면 지금까지는 꺼내지 않았던 파격적인 카드를 던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립니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홈페이지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을 비방했던 기사가 하루 만에 삭제됐습니다.
북한도 이번엔 어렵게 잡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설마가 실제가 되는 파격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 이미 공개된 한미연합훈련 2회 입장을 넘어 북한이 주한미군 용인 같은 파격적 카드를 던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일 때부터 나름대로 익스큐즈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의사표현을 상당히 해왔던 부분이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굉장히 높죠. 했다라면 비공개로 했을 수밖에 없는. 일부에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 미군에 항구를 열어줄 가능성도 거론합니다. 전략적인 균형을 취할 때마다 항상 그런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미군이 북한 땅에 발을 디지 않는 전제하에 전함이 기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여건은 충분히 북한이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분석에 대해 북한 핵 폐기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북핵 폐기는 합의 단계뿐 아니라 검증의 문턱이 오히려 더 첩첩산중이라는 게 명백한 과거 경험입니다. 체제 보장과 핵 폐기 사이 북한의 저울질은 5월 북미 회담은 물론 그 이후 검증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SBS는 오늘부터 겉으로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이권의 전당이 되고만 우리 국회 민낯을 구석구석 취재해서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자, 20대 국회 잠금 해제. 그 첫 순서는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보셨을 의정보고서입니다. 이 의정보고서 안에서 의원들은 저마다 현란한 숫자들로 거액의 예산을 따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과연 실체는 어떤지 저희 국회 취재팀이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SBS입니다. 의정보고서 혹시 의정보고서 나와요? 지난 2월부터 재직위원 293명 전체 사무실을 일일이 돌았습니다. 아예 안 냈거나 냈으면서도 감춘 의원을 뺀 212명의 의정보고서를 받아 하나하나 파봤습니다. 의정보고서의 단골 메뉴는 역시 돈, 바로 예산입니다. 전체 4분의 3인 158명이 예산을 언급했습니다. 저마다 확보했다고 한 예산을 다 더했더니 107조 5,109억 원. 전국 지자체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부처 가운데 가장 큰 돈을 굴리는 복지부의 예산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네, 이 예산을 따왔다는 의원들 한 사람당 나눠보니 모두 6,804억 원인데 당별로는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한 사람당 2조 6,4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바른미래당, 민주당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전북과 세종시 의원들이 모두 예외 없이 예산을 적어 넣었고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미리 점 찍어둔 지역 예산이라며 10조를 적기도 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어서 서로 해보겠다고 덤비는 상임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역시 다른 의원들보다 예산을 더 많이 언급했고 기재한 액수도 7,200억이나 많았습니다. 의원들이 저마다 과시하듯 적어낸 예산, 우리는 얼마나 믿어야 할까요? 확보했던 예산이 가장 많았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무려 14조 원을 어떻게 혼자 땄단 것일까? 비결을 들어보려고 본회의장이고 사무실이고 찾아갔지만 허탕치다가 어렵사리 통화가 됐습니다. 6조 중에서 6억을 한 건지 6천억을 한 건지 그걸 분리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전혀 사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정확하게 그럼 너 혼자 했냐? 그렇게 말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꼭 그건 아닌 것이지. 이번엔 같은 대전에 맞닿은 지역구를 둔 한국당 이장우, 이은권 두 의원의 의정보고서입니다. 올해 대전시 예산 2조 8,200억 원을 서로 자기가 챙겼다고 자랑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먼저 이은권 의원, 사무실 건물 밖에 커다란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두 분이 그 대전시 예산 2조 8천억 원을 똑같이 적으셨어요. 네. 제가 말에도 섞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한 부분들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장우 의원에게도 찾아가 혼자 대전 예산을 다 딴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대전 지역구 의원님들은 2조 8,200억 원 안 적으셨던데. 다른 지역구, 다른 뭐 유성구도 열심히도 안 하셨나 보시네. 돈 얘기가 빠지지 않는 건 그보다 더 유권자들 눈에 잘 띄는 지적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산 부분 특히 많이 적으신 이유가 있어요?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다른 거는 뭐 얘기를 해봐야 표시가 안 나니까.
하지만 200년 넘게 의회 민주주의를 해온 미국에서는 지역구만을 위해 예산을 따는 행위 자체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심성 지역구 예산 확보를 일컫는 이른바 이어마크를 거부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If a bill comes to my desk with earmarks inside, I will veto it. 의정보고서가 낯뜨거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엔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라고 적은 민주당의 이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한 건설사가 금천구청 인근 부지에 대형 종합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이게 다 본인 공이란 겁니다. 추진하고 단장이 제가 아주 친한 선배님이세요. 일부러잖아요. 거기 앉혀놨지. 하지만 이 사업은 이 의원 당선 훨씬 전부터 주민이 공들여온 일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 주요했습니다. 인구가 24만 명인데 24만 명이 정말 기적이에요. 그 자리에는 의료시설을 해라. 그렇게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유치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은 안 맞는 일이에요. 전 구청장부터 수건 사업이니까. 대놓고 지역 연고주의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자기가 힘을 써 요직에 인천 출신이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의정보고라며 담았습니다. 힘 있는 자리라고 한 적이 없죠. 정무직 아니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어디요? 오셨던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정무직이나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추천하는 건 좋은 거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걸 알리겠다며 의원들은 매년 이렇게 두툼한 의정보고서를 펴냅니다. 국회 사무처는 정책자료 발간비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 한 사람당 최대 1,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다 유권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우편 발송 비용도 한 푼 안 냅니다. 의원들 홍보를 세금으로 돕는 건 유권자에게 사실대로 성실히 보고하란 뜻에서입니다.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찬 의정보고서는 폐지 공해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7층에서 불이 나 한 층을 모두 태웠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4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고 연기를 마신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길이 치솟고 뿌연 연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쉬지 않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후 4시쯤 경기 고양시 8층짜리 상가 건물의 7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섭죠. 불길이 하면서 불길이 트니까 창문이 타고 창문이 다 떨어지고 그런 걸 보니까 좀 끔찍했죠, 상황이. 소방차 20여 대와 150여 명의 대원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7층에 밀집한 사무실을 모두 태운 뒤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여전히 창문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나오고 있어 화재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던 60여 명은 대부분 옥상으로 대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하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40대 여성은 7층 창문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추락해 숨졌습니다.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고가차를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화염에 못 참고 추락했습니다. 에어매트도 공기를 주입하던 중이라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신 2명은 병원 치료 중인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사무실 벽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봄엔 졸음운전이 늘어납니다.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1.5배 높고 최근 5년 사이 졸음운전 사고로 고속도로에서만 414명이 숨졌습니다. SBS는 졸음운전의 실태와 방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근무 환경을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향해 내달리는 버스. 느닷없는 충돌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짜부라집니다.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이 불러온 참사들입니다. 한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하루 일정을 동행해봤습니다. 새벽 4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물만 한 잔 드시고 갈 때도 있으시고. 그렇죠. 맨날 물 먹고.
집에서 30분 떨어진 차고지로 이동해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날 업무는 2건. 오전 7시까지 탑승객들을 서울 잠실까지 태워다 준 뒤 쉴 틈도 없이 단체 관광객을 태우러 신대방동으로 이동합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계속 전화가 오잖아요. 화장실을 보고 싶은데 그냥 참고 가는 거죠. 뭐. 운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만에야 처음 갖는 휴식. 단 7분에 불과합니다. 뭐 좀 질문하려고 딱 왔는데 바로 안 계셔가지고. 아, 여기서요? 네. 아, 화장실 가야죠. 급한데. 강원도 강릉에 도착해 허겁지겁 먹는 점심. 나 맨날 이렇게 빨리 먹어. 우리 손님들 지금 나올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 뭐. 다시 이동해서 관광지에 도착한 뒤 승객들이 관광하는 사이 잠시 차 안에서 눈을 붙입니다.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놓아가지고 자죠.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좀 그래도 피로가 좀. 아 그럼요. 안 자고 가는 것보다 훨씬 틀리죠. 하고요. 네, 목적지까지 잘 모셔드리겠습니다. 관광을 끝내고 서울로 되돌아오는 길. 졸음이 몰려들면서 연거푸 하품하고 눈을 비비기도 여러 차례. 졸음 쫓겠다며 간식을 먹고 또 먹어보지만 눈꺼풀은 무거워지고 순간 조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안 졸고 다니는 기사는 없어요. 이게 안 졸고 간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고속도로 뭐 한 2-3시간씩 달리면 졸음이 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승객들을 내려다주고 차고지로 돌아온 시간이 밤 10시. 이날 먹은 식사는 점심 한 끼가 전부입니다. 3월달서부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성숙에 접어들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솔직하게 말해서 힘들죠. 실제로 최근 업무 일지를 봤더니 매일 새벽 5시 때부터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심지어 새벽 2시 20분에 일이 끝나 3시간만 자고 나가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버스 졸음 운전 예방책으로 다음 달 25일부터 8시간 휴식을 보장하게 했지만 지키기 어렵다고 업체들은 하소연합니다. 다 묻어나요? 다 묻어내요. 전제부터 업체가 없어져요. 투잡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녁에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한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회사 출퇴근길에 자녀를 통학시키거나 장을 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길에 이렇게 일상적으로 다른 곳을 들르다 사고를 당한다 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1월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회사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주 동안 출근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출퇴근 산재 신청을 해가지고요. 2주 동안 휴직급여를 받았습니다. 퇴근길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산 뒤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 씨. 퇴근 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가다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권모 씨 역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출퇴근길에 직무 관련 교육을 받거나 가족 간병을 위해 병원에 들른 경우 그리고 투표하러 갔다가 다친 경우까지 모두 6가지 사유는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이 업무의 연속이냐 아니냐 그전에는 아니라고 봤는데 업무이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치료비와 같은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 시 산업재해 인정은 올해 들어 시행됐는데 올 들어 2월까지 2달 만에 벌써 1,000명 넘게 신청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또 하나의 지구촌 축제, 평창 패럴림픽이 연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스노보드 박항승 선수는 오늘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아내 권주리 씨는 당신이 나의 금메달이라며 가슴 뭉클한 응원을 했습니다. 유병민 기자가 전합니다. 박항승이 출발과 함께 쓰러지자 아내 권주리 씨는 더 큰 목소리로 힘을 북돋웁니다. 군요, 바인딩이 풀린 것 같은데요. 1차 시기 실격에 이어 2차 시기에서는 최하위에 그쳤지만 박항승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움은 남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비록 넘어졌지만 끝까지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4살 때 사고로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잃은 박항승은 2011년 연극 배우였던 권주리 씨를 만났습니다. 특수교사로 일하다가 아내의 취미였던 스노보드를 시작했는데 이 선택이 삶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실력을 키웠고 마침내 태극마크를 달고 평창의 소런을 누볐습니다. 힘든 여건에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아내 권주리 씨의 힘이 컸습니다. 항승아, 이 금메달 속의 그림은 나야. 넌 금메달을 가졌다는 뜻이고 너는 나의 금메달이란 뜻이란다.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박항승은 나흘 뒤 마지막 레이스를 펼칩니다. 마지막 도전을 앞둔 두 분은 서로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넘어진 거 어쩔 수 없지. 다시 일어나면 돼. 끝까지 일어나서 온 게 너무 멋있었어. 너무 수고했고요. 아직 대회가 하나 남았으니까 하루 더 남았지. 그때까지 좀만 더 수고해주세요.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리. SBF 유병민입니다. 네, 패럴림픽에서도 컬링 열풍이 대단합니다. 우리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소치올림픽 우승국인 캐나다까지 누르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랜드에서 석점을 따내며 기선을 잡았고 4대3으로 쫓긴 뉴겐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석점을 보태며 달아났습니다. 대한민국 아리! 환갑의 나이에도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정승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대표팀의 조직력은 8엔드 승부처에서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샷이 성공을 하면 끝나는 거고 잘못 맞으면 노란 거 안쪽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맞춰야 돼요. 욕심을 내다 실수하면 다 잡은 경기를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표팀은 안전한 길을 택하는 대신 승부사 차재관을 믿었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돼. 우리 하나 반. 자신 있게 밀어낸 스톤은 맏형 정승원의 힘찬 응원을 받으며 미끄러져 나갔고 작전대로 캐나다의 노란 스톤 2개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캐나다가 바로 패배를 인정해 4연승을 기록한 대표팀은 경기 뒤에도 동료와 팀부터 챙겼습니다. 선수들한테 고맙게 또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여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동료라고 그렇게 저희는 팀은 동료다 하나다. 기청이 터지도록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이름으로써 한번 하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현재 독일과 5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표팀은 내친 김에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봄에는 지반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등산할 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산에서 칡을 캐던 한 60대 남성이 지반이 꺼지며 180kg짜리 바위에 깔렸다가 만 하루가 지나 구조됐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커다란 바위에 깔린 한 남성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구조대원은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자, 아저씨 다리부터 빼볼게요. 어제 오후 3시쯤 금정산 석불사 부근에서 칡을 캐다 180kg의 바위에 깔린 60대 남성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고립돼 있다 사고 발생 24시간 만에 등산객 신고로 구조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금정산에서 50대 등산객이 하산을 하다 넘어져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해빙기 기간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바위와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미끄러울 뿐 아니라 흙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등산에 가실 때 계곡이나 바위 능선은 피하고 낙석 위험이 있는 높은 곳은 가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등산로가 아닌 곳은 낙석 위험이 큰 만큼 등산객들이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삼성 갤럭시 S9이 지난주 국내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형인 S8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신제품인 S9보다 더 비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이전 모델인 S8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럭시 S9이 출시됐지만 시장은 예상과 달리 잠잠한 편입니다. 카메라 기능을 제외하면 전작인 갤럭시 S8과 별 차이가 없다는 소비자 반응 때문입니다.
S8 같은 경우 좀 할인을 한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차이가 없어서 바로 살 것 같습니다. 소비자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신사 판매점에 문의했더니 S8 가격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당연히 나이미 나오면 에이스 떨어지지 않을까 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안 떨어지고 좀 안 좋으시다. 조금 시간이 지나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표입니다. 자급제 폰 기준으로 갤럭시 S9은 95만 7천 원, 갤럭시 S8은 102만 8천 원입니다. 구형 폰이 7만 원 더 비싼 겁니다. 반면 미국에선 S9 출시 이후 S8을 125달러, 약 13만 원 할인에 팔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5월부터 단말기에 미국 등 주요국 출고가와 변동 상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더 비싸게 사는 일들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단말기 출고가에 해외, 국내 비교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단말기 출고가가 상당히 투명화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국가별 단말기 가격 차이와 구형 제품 할인 여부는 해당 국가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번엔 애플 아이폰 관련 소식입니다. 한 소비자가 산지 반년도 안 돼 고장난 아이폰을 애플 서비스 센터에 맡겼다가 수리를 거절당했습니다. 불법 개조했다는 건데 정작 애플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정 기자입니다. 41살 신모 씨는 지난해 8월 산 아이폰이 고장나 지난 1월 애플 서비스 센터에 맡겼습니다. 무상 보증 기간이었지만 수리를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불법 개조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설업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3번의 재검토를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이 불법 개조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디가 개조됐는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어떤 부품이 바뀌었는지 그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혹시 자신의 아이폰이 정품이 아닌 건지 판매처와 통신사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처는 통신사에서, 통신사는 애플에서 정품 아이폰을 받아왔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애플이 그걸 물어보셔도 돼요. 그건 제가 물어봐요? 애플에서 개인한테 안 알려주던데요? 저희도 따로 받았어요. 이런 식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은 온라인상에서 수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설 수리나 개조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들입니다. 3달 안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무상으로 교환이 되거나 AS가 되잖아요. 그 기간이 남아서 갔었는데 사설에서 수리하는 적이 있다고. 애플 코리아는 보안상 악용될 수 있어 불법 개조로 판단된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특한 구조를 운영할 거면 최소한 투명성은 보장해야 되고 한국 소비자들을 굳이 차별하는 정책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애플의 AS 지침을 규제할 근거도 마땅치 않아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사그라드는 듯하다 더 크게 불거진 스캔들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극우 사학법인을 특혜 지원해주고 관련 공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후원 특파원입니다. 좀처럼 사과를 하지 않는 아베 일본 총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責任を痛感しております。国民の皆様に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사학재단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모리토모 측은 감정가 9억 엔짜리 국유지를 1억여 엔의 헐값에 불화받았습니다.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가 그 땅에 설립하려던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아사히 신문이 관련 공문서가 조작됐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책임자였던 국세청장이 사퇴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4개 문서에서 아키에 여사와 전직 강요들의 이름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これまさに政権の中枢、安倍首相本人の責任に直結する極めて重大な事態だと。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승리해 총리직을 3년 더 이어갈 생각이지만 국유지 혜택에 공문서 조작까지 드러나면서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인공지능 AI 로봇이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호텔 룸서비스를 담당하며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이혜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문 기계에서 원하는 커피를 골라 계산하고 일회용 컵을 올려놓습니다. QR코드로 주문 내용을 인식한 로봇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두를 갈아 여과지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내립니다. 일본에서 최근 공개된 로봇 바리스타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탑재된 로봇 바리스타는 사람의 도움 없이 주문부터 커피 제조, 설거지까지 혼자 해냅니다. 最大で5つのコーヒーを同時に作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マシンを使ってこのロボットがドリップコーヒーを入れるというような形になっております。 미국에서 개발된 네발 로봇 스판미니는 스스로 닫힌 문을 엽니다. 문의 위치와 구조를 파악한 뒤 등에 달린 팔을 뻗어 손잡이를 아래로 잡아당기는데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유연합니다. 열린 문으로 동료가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양보하는 매너까지 갖췄습니다. AI 로봇을 이용하는 호텔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 도쿄에선 로봇이 투숙객의 입퇴실을 안내하고 싱가포르에선 룸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인간의 편의를 돕는 AI 로봇이 꾸준히 개발되면서 오는 2040년엔 로봇이 전 세계 인구보다 많은 100억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평창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의족 댄서로 이름난 미국의 에이미 퍼디가 스노보드에서 은메달을 따내 2대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9월 리우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한 여성이 의족을 착용한 채 현란한 스텝으로 로봇과 춤을 춥니다. 퍼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며 스노보드 위 댄서란 별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에 나선 퍼디는 예선전에선 압도적인 기량으로 평창 설원을 질주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힘이 조금 모자라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4년 전 소치 패럴림픽 동메달에 이어 2대의 연속 메달을 거머쥔 퍼디는 활짝 웃었습니다. Sochi I got a bronze and then today I got a silver, so it feels good. This is so much fun. It's so challenging. You learn so much about yourself. 퍼디는 19살 때 뇌수막염을 앓은 뒤 2다리와 한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절망 속의 한 줄기 희망은 15살 때 시작했던 스노보드. 눈물 나는 노력 끝에 다리를 잃은 지 1년 4개월 만에 스노보드를 다시 탈 수 있게 됐고 미국 국가대표까지 됐습니다. 모델, 배우, 댄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퍼디는 미국의 유명 프로그램 댄싱 위드 스타즈에서 결승에 올라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평창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지난 감동을 다시 선사한 퍼디에게는 도전 자체가 언제나 기쁨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종일 미세먼지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오후부터 먼지 안개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주변 풍경조차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고농도 먼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저녁 무렵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평균과 비교한다면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이에 따라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나아집니다. 오전까지는 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가 되면 차츰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20도 선을 훌쩍 넘어서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틀 뒤면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국민 손으로 뽑았던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건 어찌됐든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동안 나온 수많은 의혹과 의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 역시 전직 대통령의 도리이자 의무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